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이번 주차에 배울 내용은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인가 강의 첫 부분에 우리 경영학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조직 이론 파트에서, 그죠? 오르거니제이션 티어리에서 다시요. 오르거니제이셔널 티어리라고 해서 OT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경영학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5장과 6장, 챕터 5와 6는 경영학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흐름들을 좀 점검해 볼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해도 좀 부족한데, 우리 기본적으로 경영학 개론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들, 중요한 것들 꼭 넘어가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참고로 더 자료 같은 거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굳이 제가 참고 자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그 경영학자들의 이론들을 잘 숙지하시면은 지금 현대 경영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경영학 영역이 어떻게 분화됐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원래 오프라인 수업 때는 전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복습은 이제 전 강의를 좀 다시 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노파심에서 잠깐 복습해 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크게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에 대한 것들 잊지 마세요. 일반 환경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경제적 요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 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 요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술적 요소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과학환경 요소에는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게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 이른바 이제 그 교차문화 연구라고 해서 에드워드 홀의 하이 컨텍스트 컬처, 로우 컨텍스트 컬처, 고배경 문화, 저배경 문화, 그 다음에 홉스테드의 네 가지 문화 디멘션, 네 가지 문화 차원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인디비주얼리즘, 콜렉티비즘, 파워 디스턴스, 그 다음에 언서티티 어보이던스, 그리고 매스큘리니티, 페미니티, 이런 것들 공부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떠오른다면, 배웠었지라고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5장, 6장은 경영이론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역사. 경영이론의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경영학의 역사, 특히 이제 우리가 앞에 조금 더 용어를 붙인다면 이제 우리 현대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학자들마다 이견이 조금씩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경영학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학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연구가 미국에서 제일 활발하다는 얘기죠. 경영학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초반부터라고 시작하시면 돼요. 역사 시작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120년 정도, 그죠? 120년 정도의 역사, 약 120년 정도 역사를 우리만 공부하면 돼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20년 그랬을 때 근현대사 공부를 하려면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뭐 일단은 기간 면에서 짧으니까 그죠? 120년 정도니까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사를 얘기할 때는 시대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저기 이제 뭐 고조선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와서 뭐 삼국 시대, 그다음에 뭐 남북국 시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하는데 이 경영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이것도 의견이 다양해요. 제가 뭐 학자들의 의견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스콧이라는 사람 어떤 경영학 연구 흐름의 분류를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론들인데 그 이론들도 말고 다른 학자들의 이론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이제 역사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 많이 했는데 우리 개론 수준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알아야겠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책과 논문들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크게 4가지로 한번 볼 거예요. 이건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다. 첫 번째는 고전이라고 해서 경영 연구에서 클래식이라는 부분 연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라는 단어, 그래서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클래시컬 어프로치 그러면 고전적 접근, 우리말로 한번 써볼까요? 오늘 아마 9주차에서 다룰 내용들은 한 이 정도, 8주차인가요? 9주차인가요? 헷갈리네. 클래시컬 어프로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행동적 접근, behavioral approach,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 behavioral approach라고 해서 행동적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량적 접근, quantitative approach,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라고 해서 이 4가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을 다뤄볼 거예요. 특히 이제 1번, 2번 클래시컬 어프로치하고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는 우리가 챕터 5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와 스트래티직 어프로치는 우리가 챕터 6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뭐 행동을 갖다가 행동적 접근을 어떤 책에서는 뭐 행동과학이다 뭐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4가지 분류 방법을 한번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약 120년 동안의 경영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쭉 살펴보도록 해요. 사실 이 시대 구분은 상당히 통시적이죠.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경영 연구는 대개 1920, 30년대까지, 그 다음에 행동적 접근은 뭐 3, 40년대, 뭐 50년대, 60년대까지 내려가고요. 계량적 접근은 4, 50년대 특히 연구가 많이 됐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960년대 후반 이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제가 개괄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궁금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은 좀 안 잡히시겠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경영 이론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뭐예요? 또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모곤란이 일어났다. 이모곤란이 언제 일어났나? 1882년인가? 뭐 갑오개혁이 1894년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배경도 중요하죠. 갑오개혁이 왜 일어나겠는가? 이모곤란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경영학의 이론의 역사를 다루는 분야에서도 이런 배경들을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다시요라는 말, 다시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다시.
경영 이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이론이 등장할 때는 그 이론에 있어서의 어떤 배경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그냥 의미도 모른 채 어떤 배경이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암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시간이 흘러갔는데 한번 봅시다. 하여튼 온라인 수업은 제가 시간 압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포츠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안 정해진 스포츠가 좋아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기는 뭐 어떤 경기는 뭐 2시간 반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긴 경기는 막 4시간, 5시간 되는 경기도 있잖아요. 이걸 맞춰서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20세기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경영학 역사를 다뤄보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20세기 이전에는 경영학 연구가 전혀 없었느냐? 정확하게 어떤 경영학 연구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식으로 흔적을 찾냐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3장인가요? 조직의 특징이라는 거 있었죠. 2장인가 보다. 조직의 특징 4가지 어떤 거 있었나? 첫 번째 공동의 목표, 커먼 골이 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어요? 일을 나누어서 한다.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분업화시킨다.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합성,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있었고 네 번째는 authority of hierarchy, 권한 계층, 그죠? 권한에 있어서의 계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조직의 어떤 4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어떤 조직의 특징을 있다고 한다면 경영이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 3페이지 그 표를 보면 고대, 중세, 뭐 산업혁명 이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간략하게 이야기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BC 250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경인데 고대 이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건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시기에 이제 뭐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그다음에 로마 군대의 조직도도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요. 로마 군대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위계가 있겠죠. 군대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장군 밑에 부하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군대 계급 생각해 보면 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계가 있다라는 건 조직의 특징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뭔가 조직이라고 군대라는 어떤 조직에서 로마 군대 조직에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관리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피라미드 건설이나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토목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라미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고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을 나누어서 한다, 분업화된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나라의 만리장성 축조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 보면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의 뭐 분함 생산 방식. 여러분들 이제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많잖아요. 거기 베니스가.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수로에 있는 운하를 이용해서 분업화해서 분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배를 띄워서 일정 부분에서는 뭐 활을 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흘려서 그 다음에 뭐 장치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수금 편제 방식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뭐 일자진이다, 하객진이다 이런 것들 공동의 목표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더 웰스 오브 네이션, 국부론에서 분업을 강조하죠. 분업, 그죠? 분업은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라고 해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 스미스가 이제 지인이 이제 오핀 공장을 하는데 오핀을 만들 때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공정을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핀을 자르는 공정, 그죠? 철사를 자르겠죠. 긴 금속을. 그리고 구부려야 핀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을 자르는 공정하고 구부리는 공정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이거를 한 사람이 두 가지 공정을 할 게 아니라 자르는 거는 자르는 것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구부리는 사람은 구부리는 것만 하면 스피드도 빨라지고 효율성이 증대되잖아요. 그래서 국부론에서 이런 분업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고 로버트 오웬 같은 사람은 이제 이상적 사회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서 초기 자본주의 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들의 횡포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구체적으로 이제 한 대여섯 살 된 어린이들도 공장에서 식사 제공도 없이 12시까지 새벽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치료도 못 받고 상당히 열악한 어떤 근로 환경에 노출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이제 완화해 보자라고 해서 일터에서의 식사 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층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식사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18세기 후반인가 상당히 복리후생 제도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앞서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온라인 시간에는 여기서 좀 마치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4페이지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클래시칼 어프로치, 고전적 접근 그랬을 때 이 세 명의 학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명의 학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명의 학자 누구냐면 첫 번째는 테일러라는 학자 꼭 기억하세요. 테일러, 프레드릭 테일러, 유진 테일러인가? 프레드릭 테일러. 그 다음에 앙리 페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앙리 페올.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부분의 이제 그 이론들을 좀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미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블란서 사람이에요. 이름 아까 내가 헨리가 있고 앙리 페올이라고 했잖아요. 앙리 페올. 이 국적이 왜 빨간색으로 써요? 아니 우리가 경영학자들을 공부하면서 국적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프랑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주를 대표하는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버. 베버도 제가 웨버라고 막스 베버 이름이 막스 베버인데 이름을 제가 베버라고 읽은 걸로 봐서는 독일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웨버가 아니고 베버. 웨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요 세 사람의 일단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유명한 왕들 유명하기보다는 이제 업적이 있는 왕들 얘기하면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서 이방원,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정조, 그 다음에 숙종, 영조, 이런 왕들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이론들도 매칭을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테일러는 이른바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이론을 주장하거든요.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법. 우리말로 쓸까? 아니, 우리말로 쓰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페이올은 General Administrative, General Administrative. 우리 핸드아웃에 다 있어요. Theory. 우리말로는 일반 관리론이라고 해요. 일반 관리론. 적자. 일반 관리론. 여기는 과학적 관리법.
General Administrative Theory, 일반 관리론,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베버는 이렇게 올라갔어. Bureaucracy, 관료제라고 해요. 관료제.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상단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핸드아웃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세기 초반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페이올의 General Administrative Theory,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론, 뷰로크러시는 직무, 20세기 초반에 직무 혹은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학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사람부터 공부를 할까? 나온 김에 테일러의 이론은 언제 나왔냐면 1911년, 그 다음에 페이올은 1916년. 이 연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테일러와 페이올의 이론이 등장한 연도는 한 5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그리고 베버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론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게 1904년, 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요게 이제 그가 사후 이 사람이 베버가 죽은 연도가 1920년인가 그렇거든요. 1864년에 태어났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1904년, 5년에 이 연구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다시 이제 논문을 모아서 논문집으로 출간한 게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1920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세기 초반의 연구들이죠.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둬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우리 테일러부터 한번 볼게요. 테일러. 우리가 테일러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미국 지도를 한번, 캐나다는 생략하고 북아메리카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 동부로 가면 이쪽에 오데오형의 그 플로리다주 있고 이쪽 동부 지역이 있죠. 대략 이쪽에 이제 멕시코고 이쪽에 여기 이제 캐나다고 여기 이제 멕시코가 되겠지. 자, 봅시다. 여기는 무슨 바다예요? 이쪽은 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이 대서양이고, 이쪽에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이제 이쪽이 유럽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미국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죠.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죠? 근데 인디안이 아니죠. 인디안이면 미국 본토에 살았던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콜럼부스가 이쪽은 이제 인도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16세기 이제 중후반에 가면 유럽에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이제 카톨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카톨릭이 이제 지배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였는데, 이때 이제 카톨릭의 소위 말하는 이제 구교라고 이야기하죠. 구교 신교 혹은 구교 개신교, 고친 새로운 종교다. 그래서 개신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구교에 대항해서 이제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종교 개혁들. 16세기 중후반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종교 개혁 그러면은 세계사 시간에 공부한 거 좀 떠올려 보자.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장 칼뱅, 장 켈빈. 영어로 식으로 하면 켈빈이고, 프랑스 말로 하면 이제 칼뱅인데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는 신부였는데 뭐 95개조 반박문을 등장시켜서 카톨릭의 모순들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청교도에 영향을 준 사람이죠. 청교도. 청교도. 우리가 퓨리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청교도라면 퓨리턴, 청교도. 이 청자가 한자로 쓰면 이제 맑을 청자를 쓰는데 이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특히 이제 우리 칼뱅 얘기를 해보면 이 청교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슈가 직업 소명설이에요. 직업 소명설과 이제 철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뭐 금욕주의 같은 거, 자신을 욕심에 빠지지 않고 금욕하는 것들을 직업 소명설과 이제 금욕을 상당히 욕심을 금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런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막 미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점점 이제 서부로 그 세력을 넓혀가죠. 뭐 이쪽 텍사스 지역은 멕시코로부터 사들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테일러라는 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엄마가 청교도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청교도 일파인 퀘이커 교도였고 또 그런 퀘이커 교도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시간이 없다. 어쨌든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이제 핸드아웃에 그 사람의 이제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테일러의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좀 꼼꼼하고 제가 볼 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꼼꼼하고 그 다음에 왠지 느낌이 이런 청교도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실제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법학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공부를 못 하고 이제 근로자가 되거든요. 철도 회사에. 철도 회사의 근로자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일을 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한 과장, 부장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급 혹은 뭐 일선 관리자라고 보셔도 좋고요. 일단 관리자가 돼서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철도 회사라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돼. 느낌. 왜 철도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이제 역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계속 봅시다. 유럽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그죠? 동부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쪽 동부는 사실 지역이 항상 대륙 서안하고 동안을 비교해 보면 동안이 그 여름하고 겨울에 그 온도차도 심하잖아요, 그죠? 연교차도 심하고 여기는 소위 말하는 대륙성 기후고 여기는 이제 해양성 기후인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겨울에 되게 춥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미국 동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춥고 그러다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심는 법도 배우고 막 그러죠. 그러다 여기 이제 뭐 동부 쪽에 가보면 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미국의 도시들이 이제 동부 쪽부터 개발이 됐는데 철도 회사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철도 회사. 왜 의미가 있냐면